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시각은 언론, 부동산 유튜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길냥이는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보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 똘똘한 지역에 똘똘한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더 안정적이고 기회비용 이런 거 감안하면 수익률도 나았으면 나았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요즘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고 특히 가점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 광탈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주택은 철천지 원수에게만 권한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초보 불인이에게 재건축 재개발 권하는 자는 전생의 원수였다. 좀 과장됐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2014년 15년쯤 방화 뉴타운 매수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기 확실하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정비사업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리스크가 많고 기회비용 이런 거 따져보니까 그냥 엠벨리 매수하는 게 마음도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나았으면 나았지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엠벨리 매수했습니다. 첫째, 현재 언론이나 부동산 유튜버나 전문가라는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건 정부 규제 때문이다. 내년에 보수 정권으로 바뀌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집값 자극하죠. 또 기존 주택을 멸실시키기 때문에 전셋값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부동산 상승세 또는 폭등세가 지속된다면 설사 보수 정권, 보수 서울시장이라고 해도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에 확 풀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푸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세훈 시장만 해도 올해 초 보궐선거 때 내가 당선만 되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일주일 안에 풀겠다라고 공언해놓고는 막상 당선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늘렸죠.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늘어지는 건 정부 규제가 큰 원인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사이의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이게 더 큰 요인입니다. 재건축으로 유명한 대치동 음마아파트 아시죠? 이거 2003년부터 재건축 추진했는데 만 18년째인 지금까지도 조합은 설립도 못했고 아직 조합 설립 추진 단계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있었죠.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울시장이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재건축 못했을까요? 엠벨리 4단지 뒤쪽에 신한빌라가 있어요. 1984년식 234세대,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한데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에 대법원에서 조합이 졌습니다. 이제 조합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 상태죠. 지난 10년간 헛고생만 한 게 돼버렸습니다. 신한빌라가 원래 재건축 처음 추진할 때부터 주택 소유주들하고 상가 소유주들하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건요,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거의 100% 발생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사업 진척이 늦어지니까 신한빌라 주택 소유주들이 상가를 배제하고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 상가 소유주들이 소송을 걸었던 거죠. 결국 신한빌라 주민들은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걸 정부가 오케이 해줬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1호 사업장이 됐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까 그 좋은 자리 민간 주도로 해야 하는데 또 임대만 잔뜩 들어가게 생겼다. 이렇게 안타까워서 댓글들 많이 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이리저리 해봐서도 도저히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바꿨겠습니까? 여기가 긴등마을이 재건축된 마곡 힐스테이트입니다. 제가 2000년에 강석으로 이사와서 긴등마을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긴등마을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 설립되고 주택 철거하고 공사 시작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긴등마을이 2003년 구역 지정됐고 2017년 입주했으니까 14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속도 괜찮게 진행된 겁니다. 20년 넘도록 삶 못 도는 곳 수두룩한데 그 과정에서 긴등마을 조합원들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긴등마을이 2006년 2007년쯤 조합이 설립됐거든요. 근데 사도 소유자 김모 씨하고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사도는 정식 도로가 아니라 개인 땅이 관습적으로 도로로 사용된 걸 말합니다. 사도는 원래 주거지역 땅값에 비해 3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만 쳐줍니다. 근데 사도 소유자는 68억 원을 요구했고 조합은 23억 원만 준다고 했습니다. 타입이 안 되니까 사도 소유자가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걸었고 2009년, 2010년쯤 대법원에서 조합이 패소했어요. 정확히는 강서구청이 진 거죠. 강서구청이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으니까 아무튼 조합이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때쯤이면요 긴등마을 주택 다 철거하고 현대건설이 건설 현장 인부용 컨테이너 숙소까지 다 지은 상태였어요. 제가 그거 직접 봤습니다. 그거 보고 야 이제 공사 시작하나 보다 했는데 안 하더라고. 이런 정비사업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합원들한테 돈 걷어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공사한테 조합이 돈을 빌립니다. 그 부채가 600억 원인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긴등마을 조합원은 살던 집 없어진 상태에서 1인당 2억 원 정도 부채까지 지는 정말 알거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강서구청 몰려가 상복시위도 벌이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시 조합장 뽑고 조합 재건하고 2014년 4월 일반 분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풀리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34평 일반 분양가가 5억 3천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합원 분양가가 4억 5천이던가 4억 8천이던가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크게 차이도 안 났어요. 긴등마을 조합원들은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이게 뭐야. 근데 아무튼 일반 분양 완판됐고 이익도 났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환급금도 일부 받고 조합장이 여성이었거든요. 그 양반이 수억 원이던가 일설에는 수십억 원의 성과급도 받았다고 합니다. 신안빌라 긴등마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겪은 거 정부 규제 때문이 아닙니다. 주민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유튜브 보면 썩빌이라고 하죠. 썩다리 빌라 3, 4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재건축 때 10억, 20억 한다. 이런 내용 많이 나오는데 처음과 끝만 보여주는 거죠. 그 중간에 선전, 공중전 전혀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부동산 초보분들이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법적으로 구분합니다. 주의하실 게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보통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연립주택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다가구 주택하고 빌라 연립을 구분을 잘 못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고 빌라 연립은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빌라 연립은 소유자가 다수다. 이렇게 설명한 글들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건물 한 동 안에 호수별 구분이 있어도 한 동 전체로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소유자가 한 명인데 지분 공유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 한 명이다? 이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빌라 연립은요, 건물 한 동에 호수별 구분이 있고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다수겠죠?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을 보면 주상, 공, 녹 이렇게 나눕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일, 유근,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중공업 이렇게 나뉩니다. 법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규정돼 있어요. 근데 각 지자체가 자체 도시계획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을 정합니다. 법적으로는 한도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법적 한계보다도 좀 낮춰놨어요. 이게 아마 과밀화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서울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거든요. 가장 많은 게 이 노란색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지적 편집도를 보면 다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53.8%인데 중요한 게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준주거지역은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과 상업기능이 혼재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설 수 있는 곳. 이 준주거지역은요 400만 평에 불과해요. 0.22%. 마곡 같은 경우 7단지, 9단지, 10에서 12단지가 준주거지역이에요. 10에서 12단지가 이게 임대 비율이 높거든요. 한 70%쯤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무시하는 분들 많던데 이거 왜 이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해놨을까요? 나중에 재건축될 때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설 수 있도록 미리 토지 용도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상업지역인데 4.22%밖에 안 되죠. 서울의 3대 도심, 광화문 도심, 여의도 도심, 강남 도심은 전부 빨간색입니다. 상업지역입니다. 이 정비사업 실제는 6개나 돼요. 특히 요즘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까지 들어가서 헷갈리는데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다른 사업 이해하는데 편리합니다. 아파트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 빌라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재개발 이렇게도 알고 계신데 그거 틀린 거예요. 재건축은요 인프라가 양호한 공동주택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빌라도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이 몰려있는 곳에서 재건축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화 뉴타운은요. 그 안에 아파트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빌라라고. 근데 빌라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인 거예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고 제초안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인프라가 안 좋은 단독주택지역. 그러니까 도로도 좁고 공원도 별로 없고 이런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단독주택 지역이나 다가구 지역에서 벌어지는 게 재개발 사업이죠. 안전진단이 없습니다. 여기는 노후도만 충족하면 됩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 제초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유튜브 보니까 재건축은 쳐다보지도 말고 재개발만 주목하라 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안 그래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문제 발생해요. 둘 다 만만치 않아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름 그대로 기존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을 새로 짓는 거죠. 조건은 이렇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집값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10% 미만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런 문제가 적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죠.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하도 규제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형 건설사들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인데 정비사업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냥 조사관 요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게 그냥 가장 핵심입니다. 사업 시행인가는요. 조합이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층으로 몇 세대 짓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업 시행인가고요. 관리처분은 쉽게 말해서 조합원 부담금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게요.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계획 수립하는 자, 결정하는 자,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정비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이 어디 정비사업 할 때 오케이 해줬어요.
근데 서울시장이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최후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막 서울시내 정비사업 마구 막 인허가를 내주는 거야. 근데 국토부 장관이 봤을 때, 이거 지금 같은 부동산 폭등기에 이거 안 되지 하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죠. 맨 위에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도심 공공주택사업 공공재건축 재개발은 조합 설립, 조합총회 또는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등을 생략해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도 구체적 사업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평균 11년 걸리는 정비사업을 4, 5년 이내로 단축한 겁니다. 서울시가 요즘 신통기획이라는 거 하죠. 이거 옛날 공공기획이에요. 민간 정비사업을 공공이 도와주는 시기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오세훈의 신통기획은 옛날과는 천지 차이로 다르고 이렇게 오세훈이 정비사업에 열을 내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그 정치적 잣대로 그거 하는 소리고 제가 따져보니까 옛날보다 조금 유도리를 발휘한 건 사실인데 크게 다른 거 없던데. 그리고 이제 서울시 신통기획은 25개 자치구에서 한 개 구당 1개꼴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신청한다고 다 해주면 서울시 내 곳곳이 공사판되면서 집값 자극하고 전셋값 상승할 텐데 오세훈 시장이 다 해줄 수 있겠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규제 푼다 이걸 좀 보여주기식 그런 면도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왜 정부가 개입하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미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은 소유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은 분들의 토지와 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가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죠. 나는 재건축 재개발 돈도 없고 못하겠어. 동의하지 않는데도 다른 주민들이 4분의 3 이상 동의해버리면 내 재산을 뺏어가 버린다고요. 강제로. 매도 청구해가지고 감정가액으로 보상해주고 끝내버린다고요. 이건 원래 국가기관,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이걸 민간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임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 등은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조합 임원이 공무원이라니까요? 재건축 재개발 속도는 왜 늦어지냐? 정부 규제가 원인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 사이의 분쟁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죠. 한강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한강 조망권을 보유한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에서도 조망권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신한빌라 사례에서 봤듯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주와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 갈등은 거의 100% 벌어지고요. 평형별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주도권 주기 위한 조합원들끼리의 소송전이 많이 벌어집니다. 툭하면 비대위 구성되잖아요. 이권이 크기 때문에 별 이상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10분의 1 지분으로 조합장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현 조합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갖은 꼬투리를 잡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다거나 물론 실제로 횡령한 경우도 있겠지만 또 조합장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비사업 조합장들 가운데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꽤나 많죠. 시공사 선정 전에는 을이었던 건설회사가 선정 뒤에는 갑으로 돌변합니다. 시공사 바꿀 수는 있는데 그 순간 사업이 늦어지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돈인데 그러니까 쉽게 못 바꾼다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시공사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짜로 해주겠다 혹은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시설 관련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다거나 애초 약속했던 자재와 다른 저가 자재를 사용한다거나. 민간조합은 아마추어입니다. 건설에 대해서 뭘 압니까? 콘크리트, 철근이 몇 톤이 필요한지, 하루에 덤프트럭 몇 대를
굴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조합은 시공사에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질질 끌려다니거나 나중에 안 되면 이제 결국 또 소송 들어가죠. 소송 들어가면 또 사업 속도가 늦어집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뭐 책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언론 보도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는 30년 됐으니까 재건축 된다. 어느 지역은 빌라 노후도 충족했으니까 재개발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거예요. 법적 요건으로는 맞지.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상승기 때 정비사업은 집값, 전셋값을 자극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합니다. 부동산 하락기 때는 정부 규제가 느슨해지거든요. 집값 오른다는 확신이 없으므로 주민 동의율 미달로 추진 동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재건축 물건 가격이 10억이라고 해봐요. 현재 수도권에서 34평 신축 받으려면 조합원 부담금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득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재건축이 최소 16억 원 돼야 주민들이 추진할 열의가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 하락기가 되면 집값은 10억, 조합원 부담금 4억에서 14억인데 재건축 뒤에도 14억밖에 안 될 것 같거나 혹은 14억 밑이 될 것 같다면 주민들이 이걸 추진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만약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확 풀어 여기저기서 다 정비사업이 진행된다고 합시다. 그럼 물량이 넘치겠죠? 그러면 정부 규제가 제로가 돼도 주민 동의율 미달로 추진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유명한 강남 3구라든지 목동, 여의도 등만 정비사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우 기자가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서 재건축, 재개발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추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내버려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사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집값이 올라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집값 오른다. 정부는 뭐하냐? 맨날 까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들 이렇게 말하죠. 규제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 공급 물량이 줄어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야 한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방금 앞에서 봤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 그런 상황 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책이나 유튜브,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술적 분석에만 치중해요. 용적률, 사업성, 세대수, 정비사업 절차, 세금, 이런 문제만 얘기해요. 이건 기술적 문제거든요. 저는 이런 기술적 문제는 정비사업 전체로 봤을 때 그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에는 고소득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저소득층도 다수 거주하죠. 오히려 이분들이 더 많지. 이들을 위한 중저가 주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어떤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어떤 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빌라, 오피스텔, 역세권 청년주택, 신이타 등으로 구분의 건축 허가를 합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급증하죠. 이들을 위한 주택 건설에 초점을 맞추는 듯해요. 그래서 노후도 충족했다고, 재건축 연한 30년 됐다고 모두 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 빌라촌을 곧 있으면 노후도 충족해. 이 아파트 곧 있으면 재건축 연한 30년 돼. 그러니까 대박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전혀 고려에 넣지 않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빌라촌 투자는 위험해요. 어떤 빌라촌은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지만 어떤 빌라촌은요,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들어서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빌라 입지 분석은 아파트 입지 분석보다 몇 배가 힘듭니다. 이게 아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주택 공급 효과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아요.
기존 멸실 주택 대비 10 내지 15% 증가입니다.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닌데 집값 상승이나 전세값 자극 뭐 그런 일종의 뭐 부작용 같은 거죠. 그거에 비하면 글쎄 가성비가 떨어진다고나 할까? 왜 그러냐면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는 여러 명이에요. 주택 공급은 딱 한 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총각 때 살았던 다가구는 25세대가 거주했습니다. 재개발될 경우 주인 한 명만 아파트 플러스 알파죠. 뭐 1 플러스 1이 되거나 아니면 뭐 상가를 받거나. 그 재건축 아파트요. 일반 분양 물량 보세요. 별로 안 돼요. 많은 곳은 기존 멸실 주택 대비 뭐 30%, 40% 이런 것도 있는데 뭐 5%, 7%에 불과한 것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잡힌다. 재건축, 재개발 확 풀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평균 11년 걸립니다. 지금 정비사업 시작해도 11년 뒤에나 공급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말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부동산 상승 심리에 기름만 붓는 꼴이죠. 그래서 공급 증가에는 신도시 건설이 직방이에요. 아니면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확 풀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강남 쪽에 그린벨트가 많죠. 오세훈 시장이 2030년까지 재건축 재개발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80만 호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서울 주택이 건물 동수 기준으로 301만 5천 채입니다. 가구 기준으로는 412만 7천 가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실질주택 증가량은 기존 멸실주택 대비 10 내지 15% 정도라고 했죠. 매년 5만 호씩 재건축 재개발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면 계산상 매년 33만 채씩 주택이 멸실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서울 전셋값은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신규 공급은 연간 2만 호가 한계가 아닐까. 그래야 그나마 전셋값을 덜 자극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뭐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인허가 건설에 좀 치중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큰 난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용적률 규제죠. 용적률 확 풀어버리지 왜 규제하냐 이런 목소리도 많은데 한 도시가 수용 가능한 인구 규모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구 960만인데 최대 1200만 명, 13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죠.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간 등 기본 인프라 증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건축 규제는 1960년에서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토지 용도 규정이라든지 수도권 총량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죠. 분양가 상한제도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구체적 형태는 시대에 따라 좀 바뀌어 왔는데 기본 취지는 똑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평균 11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10년 안에 빨리 끝나요. 마곡 푸르지오, 강서 동부 센트레빌 3차, 원인 빌라 여기는요. 그냥 별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10년, 15년 이내에 끝나도 천당과 지옥을 왕복 운동하는 것도 있죠. 20년 넘게 걸리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방화 뉴타운이 2003년 구역 지정이 됐는데 가장 빠른 6구역이 현재 관리처분 인가받고 주민 이주 중이에요. 그러면 2025년쯤 입주할 것 같은데 22년 걸렸어요. 애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방화 뉴타운 6구역 조합원이 됐다면 그 애가 커서 결혼해서 손주 안겨줄 나이쯤 돼서야 입주하는 겁니다. 5구역, 3구역은요. 아마 2027년, 28년쯤 입주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빨라질 수도 있고. 정비사업 구역은 해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한남 뉴타운 2003년 지정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 들어간 곳 없거든요. 중간에 해제된 곳이 한 절반쯤 될 거예요. 고양, 원당, 능공 뉴타운 중간에 해제된 곳이 많고요. 아직 해제되지 않은 곳도 예를 든다면 사업시행 인가 관련해서 조합과 고양시가 소송 좀 벌이기도 하더라고요. 고양시가 어떤 몇 구역이더라? 사업시행 인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 수정해서 다시 내면 되는데 조합이 열받아가지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버렸더라고.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광명 뉴타운도 한 절반 정도 구역 해제됐고 정비사업 구역 해제는 지자체 직권으로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사업 지연이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물건 중간에 매도에 수익 거두면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좀 거칠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탁상공론이고 행복회로 돌리는 겁니다. 정책이 하락기가 되면 재건축, 재개발 물건은 특히 더 안 팔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물건은 부동산 하락기 때 반토막이 기본입니다. 옛날 목동이나 강남 3구 재건축 하우스 푸어 시절에 실거래가 한번 보세요. 정확히 반토막씩 났어요. 제 주변에서 재건축 재개발 투자했던 분들 한 5, 6명 되거든요. 전부 1, 2억씩 손해보고 매도했습니다. 없는 자들이 정비사업을 반대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던데 이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재개발 지역의 경우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는 건물주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긴등마을만 해도 사도 소유자 김모 씨가 소송 걸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방화 뉴타운 지정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들은 건물주들, 면적 넓은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정비사업에 반대해요. 이분들은 뭐 1 플러스 1 혹은 1 플러스 3가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다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감정가로 보상을 받는데 그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한 85 내지 9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손해라고. 소장원도 마찬가지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시뮬레이션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건요, 그냥 참고 자료예요.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무상지분율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목동 재건축 분석을 했더니, 이제 목동 주민들이 이제 뿔따구가 나가지고 저를 많이 이제 공격을 하시던데, 무상지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목동 신시가지 바로 옆 신축 34평 현재 18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년이나 15년 뒤 혹은 20년 뒤 일반 분양을 할 때 2021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재건축된 목동 신축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아직 목동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목동 옆 신축 가격이 18억인 거지. 만약 목동 위상이 바뀐다면 그때도 바로 옆 신축이 그 정도 높은 가격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15년 뒤, 20년 뒤 재건축 때 용적률, 임대 비율, 기부 체납 비율, 일반 분양 물량, 재초안 맞을지 안 맞을지 등 요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재건축 시뮬레이션은 가상게임에 불과한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어느 지역 아파트, 어느 아파트가 유망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번역을 봐야 됩니다. 이게 비전 2030인데요. 4개 발전축이 나오죠. 요 축은요. 서울 2030 플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축은 새로 생긴 거예요. 상암, 마곡, 김포공항. 이건 비전 2030에서 새로 생긴 거라고요. 서울 2030 플랜과 서울 비전 2030은 핵심 지역이 일부 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보통 15년 내지 20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입지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목동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목동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축이요. 미래융합 혁신축. 여기에 한창 뭐 핫하다고 하는 고덕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관련 책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부동산 유튜버는 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서울 시내 발전축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 이미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는 비쌉니다. 그리고 이미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예의주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라든지 강남 3구 여기는 쉽게 말하면 정부가 태클을 많이 걸어요. 부동산 폭등기 때. 상대적으로 주목 덜 받는 재건축이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든다면 방화 뉴타운, 성산 시영, 구로 주공, 부천 대장 신도시나 계양 테크노 주변 구축 등이요. 성산 시영? 그래도 좀 이름값 있죠? 그래도 목동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강남 3구에 비하면 구로 주공 같은 경우는 사실 무명에 가깝죠? 아는 사람만 알지. 방화 뉴타운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곳이에요. 이들 사업장 가운데 일부는 좀 진척 정도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 승계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조합원 자격 문제도 이게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막 하도 복잡해가지고 저도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건 반드시 조합하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마세요. 그분들은 된다고 했는데 실제는 안 될 수 있어요. 지방 재건축 아파트를 추천하는 분도 있던데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요, 지방 재건축 아파트는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 별 수익이 없습니다. 제가 김포 고촌의 구축 아파트를 자주 추천했죠. 여기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다 15평이 넘어요. 한두 개 단지 빼놓고는. 근데 단지 그런 기술적 관점에서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곡과 가깝기 때문에 김포 고촌의 구축 아파트를 제가 추천했던 거예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보통 자기가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만 보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전체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봐야 합니다. A 아파트, B 아파트 둘 다 1000세대라고 합시다. 좀 극단적 가정인데 19평짜리, 48평짜리만 있어요. A 아파트는 19평 100세대고 대지 지분이 9평이라고 합시다. 48평 900세대인데 대지 지분이 24평. A 아파트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2.5평입니다. 근데 B 아파트는 거꾸로 19평이 900세대나 되고 48평이 100세대밖에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0.5평이 나옵니다. 두 아파트 가운데 어느 곳이 재건축 추진 가능할까요? A 아파트는 추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B 아파트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48평 소유자들은 재건축하려고 하겠지. 19평 소유자들은 재건축을 할 경우에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서 조합원 부담금이 확 늘어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 하려고 한다고.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48평 소유자들만 따로 떨어져 나가서 조합 만들 수 없거든요. 아파트는 이게 분할 안 돼요, 이거. 부동산 카페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D라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이 아파트는 30년 돼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고 그 가운데 대지 지분이 가장 넓은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자랑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아파트를 봤더니요. 그분이 산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17평인가 18평이에요. 대형 평수라서. 근데 그 아파트 전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1평인가? 10평인가 11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아파트 재건축 추진하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15평은 넘어야 보통 사업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10평, 11평이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생각도 안 하시고 자기가 매수한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17평, 18평이니까 재건축하면 대박난다라고 자랑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신축발, 브랜드발, 민영발 한 10년 정도 간다고 늘상 말하잖아요. 이 재건축과 관련 지어보면 10년차 이상 아파트 브랜드 볼 필요 없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반포 재건축, 잠실 주공 5단지 등 거의 전부 주택공사 아파트입니다. 반포 재건축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특수 소수 부유층만 산다는 100억 넘는 이런 특수 아파트들 말고 반포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 다 주공 아파트예요. 일부 민영 아파트도 섞여 있는데 그 민영 건설사들 이미 오래전에 다 없어졌어요. 잠실대장이 잠실 주공이잖아요. 주택공사 아파트라고요,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LH 아파트라고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브랜드 있어요? 없죠? 가보면 1단지, 2단지, 단지명만 적혀 있다고요. 왜? 이거 서울시가 지은 아파트니까. 압구정 현대 비싸죠? 이게 현대 브랜드에서 비싸요? 아니죠? 잠실 주공 5단지 30평대 최근에 거의 29억인가 30억 찍었더라고. 이게 잠실 현대였으면 그게 40억이고 50억이었겠습니까? 압구정 현대 엄청나게 비싸죠? 이게 압구정 주공이었으면 가격이 지금보다 쌌겠어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년 차 이상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여부가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의 장단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속도가 빠르죠. 3년 내지 5년밖에 안 걸립니다. 주민 재정 착률이 높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주변 집값, 전셋값 자극 요인이 적어 정부가 권장합니다. 근데 단점은 주변 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없습니다. 도로, 학교, 녹지 등 그대로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가치의 근본적 상승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공덕역하고 신촌역하고 아현역 사이, 여기가 아현생활권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빌라촌, 다가구촌이었어요. 근데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신축 대단지 아파트 한 2만 5천 내지 3만 세대가 들어서니까 마영성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잖아요. 지금 비강남 3구의 대장이 아현생활권. 거기잖아요, 거기. 만일 여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만 벌였다고 해봐요. 옛날보다는 나아졌겠지만 과연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됐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미니 재건축은 거대 업무단지 부근은 괜찮다고 봐요. 그래도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개화동, 화곡동, 방화뉴타운 해제된 구역, 마곡지구하고 가깝잖아요. 특히 방화뉴타운 해제된 구역은 마곡지구하고 붙어있지. 이런 지역에서 미니 재건축은 그래도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 별 볼 일 없는 빌라를 가로주택 정비사업 위력 대박 난다면서 이 뽐뿌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마 그분 업자분일 거예요. 모지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아주 유망하다고 추천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 곳 사면요 썩다리 빌라에 헛돈 쓰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하락기 때는 공공청약 줍줍이 가능합니다. 그때 가면요 공공청약 경쟁률이 확 떨어지거나 미분양도 발생합니다. 마곡 엠벨리도 2013년 말 미분양 한 20% 났어요. 수명산 파크도 2007년에 분양했는데 가격이 아주 저렴했습니다. 요즘 공공청약 지역은 입지가 괜찮아요. 과거 공공주택지구는 구석에 처박힌 곳이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꽤나 저렴하게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 하락기 때도 가격 방어가 가능하거나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곳은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이 되면 폭등합니다. 근데 불인이들은 좀 죄송하지만 청개구리 마냥 정작 그때 가면 공공청약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공공청약 당첨이 최고의 부동산 투자입니다. 공공청약은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임대 타령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